하모니 입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오늘 시사시사 시간에는 특검의 칼날이 목밑으로 파고든 김건희, 특히 김건희의 외모 집착과 과시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했던 엿같은 대통령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금요일 잡담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결과만 짧게 공유드리겠습니다. 1위 윤석열, 결승전에서 전두환을 72대 38로 눌렀습니다. 대망의 우승. 예, 존나게 축하합니다. 2등 전두환, 3, 4위전 승자는 이승만, 이명박을 74대 26 상당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4등 이명박, 돌메달 줍니다. 네. 5.82전 결과 박정희 70%, 박근혜 27%, 부녀가 합쳐서 97%로 5, 6위에 올랐습니다. 노태우 2%, 김영삼 1%로 각각 7, 8입니다. 진정한 최강자 매치 윤석열 대 김건희를 해보자라는 제안도 댓글로 있었는데 요건 여유가 있을 때 한번 따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소모임 성사 여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밑에 앵커 챕터를 걸어뒀습니다만 지역 모임에 참석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꼭 이 부분을 거르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입주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제 꿈이었던 지역별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됐습니다. 막상 이 일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조직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그다지 뛰어난 사람이 아니어서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한가득입니다. 그런데 제가 엑셀 파일을 정리하면서 마음을 좀 편하게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좋은 분들의 모임이고 서로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많이들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프롤로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도조차 안 하는 것보다 시도하는 것이 100배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엎어지고 하모니가 실패하더라도 이렇게 엎어져 봐야 다음에 이 길을 걸으려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시도가 성패 여부를 떠나서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우선 성사된 모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 광주 모임 보시다시피 성사됐습니다. 헤이써니 21님과 C22222426님 두 분이 좀 불투명하신데 이 두 분이 사정상 참여하지 못해도 모임 참석 희망자가 이미 7분입니다. 5일 광주에서 뵙겠습니다. 12일 부산 모임 보시다시피 성사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인정님처럼 창원에 사시는데 부산 모임 신청해 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인정님께서 창원 모임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창원, 마산, 진해 쪽에서 제인정님 외에 두 분이 더 모임 참석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임정옥님 같은 경우는 통영에서 아예 따로 5명을 만들 의사가 있으신 것 같던데 어쨌든 두 분만 더 참여 의사를 밝히면 마창진 모임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일단 12일에는 부산에서 뵙겠습니다. 19일 대전 모임 성사됐습니다. 아힘TV님께서 무조건 본인이 5명 만들 테니까 진행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실제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이 5분이 이미 넘으셔서 19일 대전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에 2분이 계십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세종에서 3분의 입주민 분들을 만나서 술을 한잔합니다. 이야기가 잘 되면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신 2분과 함께 세종 모임도 정식으로 만들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까지가 날짜가 정해졌고 성사가 확정된 모임입니다. 그리고 명절 이후가 될 것 같은데 고향 일산 파주 성사됐습니다. 파주 사시는 이 러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러브 아임 AEUMI님 서울 모임까지도 참여 생각이 있으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GTX 타면 킨텍스나 대구까지 와주시리라 믿고 임의로 고향 일산 파주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 참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중에 고향 일산 파주 모임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말씀을 꼭 주십시오.
현재 6분이라서 조금 더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건 제가 끝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인 분당선으로 하나 되는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 모임 1단 성사시키겠습니다. 1단이라는 전제를 붙인 이유는 수원, 용인, 성남을 분리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 참여합니다 라고 밝혀주신 분들이 꽤 있으셔서 이분들의 지역을 구체적으로 받아보고 수용성 전체 모임으로 할지 각자 분리를 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주 양평이 3분이 있으십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2분만 더 모이면 성사시키겠습니다. 인천 아주 여유있게 모임이 성사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 성사됐습니다. 7분에서 8분 신청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7, 8명이라고 애매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김재환님께서 대부 꼭 오소라고 댓글을 주셔서 이게 대구인지 아니면 안산시 대부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확신이 안 서서 그렇습니다. 청주 성사됐습니다. 참석 의사를 밝혀주신 분이 4분이신데 에밀님 가족만 3분이십니다. 그래서 7분이 확정됐습니다. 제가 이분 가족분들과 안면이 있거든요. 사리님 오랜만에 뵙겠네요. 성사됐습니다. 충주가 현재 4분이십니다. 한 분만 더 등장해 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모임 갖겠습니다. 강원 일단 성사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백인재님 저하고 상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강원이 넓잖아요. 춘천이 3분, 원주가 2분, 속초가 1분. 그리고 모임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시는 백인재님께서는 어디신지를 안 밝히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주, 속초, 춘천을 어떻게 모여야 될지 의논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 방법은 조금 이따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은 아직 성사가 안 됐습니다. 전주 2분, 군산 1분이신데 이것도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혹은 특정 지역으로 묶이기 좀 어려운 분들, 예를 들면 울진, 구미, 천안, 양산, 캘리포니아, 시드니, LA, 쿤밍 신청자분들은 제가 줌 모임을 한번 시차에 맞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아직 제가 줌을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서 배울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번외 모임인데 줄리 남편님이 주도하시는 서울구치소 팟 5인 모임 결성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서울 남부 모임에도 참여를 신청하셨어요. 중복 가입 안 됩니다. 구치소 팟을 하시건 서울 남부 모임에 오시건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구치소 5인 모임을 선택하신다면 제가 그 모임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뿐입니다. 화이팅! 그리고 제일 복잡한 서울, 신청자분들이 많으셔서 한 번에 다 모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임이 20분이 넘어가면 대화도 좀 어렵고요. 오순도순한 모임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각 지역 모임 분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지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제 이메일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페이팔 소개에도 제 이메일이 있죠. 제 이메일로 지역 모임 참석 희망자 입주민분들 카톡 아이디나 전화번호를 보내주십시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때 특히 서울이나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참석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내시지 마시고요. 이건 제가 부탁을 어설프게 드려서 그런 건데 제 잘못입니다. 정확하게 사는 기초단체를 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울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권역을 4수로 나누겠습니다. 신도림, 사당, 종로 3가, 건대 입구 이 4구역으로 나눠볼 테니까 서울 참석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지 마시고 신도림 참가합니다, 건대 입구 참가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당연히 카톡 아이디, 전화번호 꼭 하나는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다 연락처가 모이면 제가 지역별 단톡방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계속 참석 의사 주시는 분들은 단톡방으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단톡방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모일지 다 의논하겠습니다. 특히 9월 5일 광주, 12일 부산, 19일 대전 참가 의지를 밝혀주신 감사한 입주민 여러분 꼭 이메일로 카톡 아이디나 전화번호, 지역 이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광주에 거주하시는 이수은님 조언에 따르면 광주는 서구에서 만나면 터미널도 가깝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수은님은 광주에 사신 지 1년 반밖에 안 되셔서 제가 믿음이 잘 안 갑니다. 예. 제 딸입니다. 그리고 독서 동영상에 이런 얼척없는 댓글을 올렸던데 박규봉 절도죄라뇨. 아니 그건 네가 아빠한테 선물을 해준 거잖아요. 선물을 했으니까 소유권이 아빠인 나한테 있는 겁니다. 예, 용돈 삭감하기 전에 좀 닥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페이팔 안내 제 이메일이 있죠. 저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더보기 눌러도 이메일 적어놓겠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10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모임을 계속 갖겠습니다. 단톡방이 만들어져야 구체적인 일정을 짤 수 있으니까 모임이 성사된 수용성, 고양 일산 파주, 인천, 대구, 청주, 강원 입주민 여러분 꼭 연락 주십시오. 엉키고 설켜서 아직 정리가 안 된 서울 입주민 여러분들도 신도림, 사당, 건대 입구, 종로 3가로 구분해서 전번이나 카톡 아이디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접 얼굴을 뵐 그날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7, 8, 9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후원해주신 고마운 분들께 마음을 다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7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재미쏠쏠 독서님, 공동체 응원지진님, 수줍은 아마도님, 백별경님, 수학엄마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권별형님, 김별경님, 최별빈님, 임별옥님, 수학엄마님 거의 매 회차마다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황별철님, 하별아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9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월세님, 섬소나이 고맙님, 정별호님, 임별영님, 정별분님, 아마도님, 가르델 건승님 모두 진심을 다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고개 숙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론이 좀 늦었습니다. 오늘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건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건희의 외모 집착에 관한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사람을 어떤 경우에도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형에 대한 어떤 반감도 없습니다. 외모를 가꾸고자 하는 욕구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죠. 심지어 이런 시도는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진화인류학 관점에서 보면 매우 당연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외모나 나이, 학력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당연한 전제가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김건희를 성괴니 성형 중독이니 이렇게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뭐 김건희 자유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특검이 무려 16개 혐의에 대해서 김건희를 조사하고 있고 7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헌정사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모두가 구속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건 법조계의 관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인간의 범죄가 관행을 훨씬 넘어설 정도로 중대하다고 특검은 본 거겠죠. 그런데 김건희가 지난주 특검 조사를 받으러 나오면서 몇 가지 연출을 합니다. 일단 화장기가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에코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도 에코백 자주 들고 다닙니다만 그 김건희가 들고 나온 에코백 가격이 15만 원이래요. 저는 그런 에코백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튼 나름 매우 험블하게 코디를 하고 기자들 앞에 서서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력 끼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뭐 이런 멘트를 남겼습니다. 이 장면은 김건희가 지금 최대한 몸을 낮춘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이런 식으로 몸을 낮춘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여론이 성형 중독이니 명품 중독이니 뭐 왜 이렇게 나대냐느니 이런 비난이 많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명품 가방은 심지어 특검 조사 대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김건희가 아무리 험불하게 보이려고 연출을 해도 김건희의 외모 집착 혹은 명품 집착, 이 이미지는 절대 쉽게 깨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김건희 구속 여부와 양형의 길이를 결정할 때 상당한 나쁜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특검이 마음 놓고 칼을 휘둘러도 됩니다. 김건희가 망할수록 여론은 오히려 잘생긴 척, 예쁜 척 했던 애들이 망할 때 폭발하는 그런 쾌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진 보시죠. 유명한 사진입니다. 미친 짓이죠.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아이와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대통령실이 뭐라고 변명을 하면서 씹으렸건 이 사진은 너무 자기적입니다. 표절 의혹도 있었죠. 그런데 이 사진의 핵심은 김건희가 숭고하게 이미지화되는 겁니다. 이런 걸 김건희가 좋아했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저는 이 사진 보고 얘가 지금 인스타그램 찍나 싶었어요. 2023년 3월 대통령실이 찍어서 배포한 사진인데 설명이 김건희 여사가 전남 순천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장에서 국가별 정원을 둘러보고 있다입니다. 아니, 누가 뭘 둘러보는데 저런 표정으로 둘러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박람회에서 뭘 둘러보면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냐고요. 외모 집착 성향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죠. 작년 7월에 윤석열, 김건희가 하와이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의에 참석했을 때 사진인데 이 사진이 원래 연합뉴스가 배포한 사진이고요. 하루 뒤 연합뉴스 사진이 이 사진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앞 사진은 아예 사라졌어요. 뻔하죠. 김건희가 첫 번째 사진 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연합뉴스에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너무 높은 겁니다. 연합뉴스 사진 보도가 네 사진첩이 아니잖아요. 네 멋대로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짓을 해요. 이러니까 김건희의 외모 집착 성향이 더 부각되는 겁니다. 인류가 외모를 더 멋있게 보이려고 노력한다. 이걸 조금 확대하면 사회적인 관심을 더 받으려고 한다. 이건 진화인류학적으로 볼 때 당연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은둔형 외톨이에 가깝지만 사람마다 다 성향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류가 대중 앞에서 주목받기를 좋아한다라는 성향을 인정합니다. 그런 성향을 싫어하지 않아요. 인류가 영장류에 속하잖아요. 그리고 인류와 침팬지는 유전자의 99%가량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인류가 침팬지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이 두 종족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정적 차이 중 하나가 그룹의 리더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침팬지는 어떻게 리더를 뽑느냐? 힘센 놈을 뽑는 겁니다. 이런 리더를 알파라고 부릅니다. 침팬지 리더는 보통 알파 수컷이에요. 침팬지와 비슷한 보노보의 리더는 알파 암컷입니다. 고릴라 리더는 실버백이라 불리는 알파 수컷입니다. 그러니까 수컷이건 암컷이건 공통점은 힘이 센 개체가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류는 다른 길을 걷습니다. 단순히 힘센 사람이 아니라 지혜 혹은 리더십, 뭐 기타 등등 매우 많은 요소들을 두루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족원들의 지지를 받은 개체가 리더가 됩니다. 이건 이제 고대나 중세 때처럼 왕이나 귀족이 세습적으로 지배했던 사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가진 원시 공동체 사회 때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대략 한 300만에서 400만 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런데 구석기 시대의 비중이 인류 역사 전체 기간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98.8%나 됩니다. 즉, 이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인류는 침팬지와 달리 힘이 아닌 부족의 지지를 통해서 리더를 결정했다는 거죠. 물론 이런 방식이 고대나 중세,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이 지배했던 세습사회를 거치면서 잠깐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전통이 다시 복원이 되죠. 지금 우리는 리더를 힘센 사람으로 뽑지 않잖아요. 힘센 기준으로 뽑았으면 타이슨이나 알리가 독재를 오래 했겠죠.
이 말은 고대와 중세 사회, 이 기간이 7,000년밖에 안 돼요. 이 짧은 기간을 빼면 인류는 수백만 년의 역사 대부분을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리더를 뽑았다는 겁니다. 이걸 달리 해석해보면 인류가 사회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완력이 아닙니다. 사회적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에게는 남들을 힘으로 제압하는 것보다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계속 중요해졌습니다. 진화학자 폴 길버트가 인류 사회에서 주된 파워는 자원 확보 능력, 리소스 홀딩 파워가 아니라 사회적 관심 확보 능력, 소셜 어텐션 홀딩 파워에서 나왔다라고 단언하는 이유입니다. 자, 인류의 이런 진화적 속성 때문에 인류는 끊임없이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생존에 유리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욕구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도할 때 생깁니다. 사회적 관심을 끈다는 게 좀 상스럽게 표현을 하면 잘난 척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잘난 척이라는 테마에 아주 교묘한 딜레마가 숨어 있습니다. 외모로 잘난 척을 하건, 돈으로 잘난 척을 하건, 지식으로 잘난 척을 하건, 이게 인류의 본성이긴 한데요. 너무 과도하면 공동체로부터 또 배척을 받아요. 왜냐하면 수백만 년 동안 공동체를 구성해왔던 인류가 사회를 구성한 목적이 그 소사이어티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인이 너무 튀잖아요. 그러면 쟤가 우리를 압도적으로 지배할 가능성이 있어 라는 공포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난 척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잘난 척을 해야 사회적 관심을 받아서 생존에 유리한데 그 잘난 척이 과하면 너무 잘났다는 이미지 때문에 사회로부터 또 배척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선을 지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캐나다 인류학자 리처드 리가 실시한 부시맨 연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시맨 아시죠? 예, 이분들입니다. 콜라병 때문에 숱한 갈등을 낳았던 실제로 리처드 리가 연구한 부족은 남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 사는 쿵 부시맨이라는 부족이었습니다. 리 교수가 연구를 위해서 이 부족들과 3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긴 연구를 마친 다음에 리 교수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마침 크리스마스 때였다네요. 기독교가 아프리카에 전파돼서 부시맨들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하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리 교수가 3년 동안 정든 부시맨들한테 크리스마스도 맞은 김에 감사의 표시로 이웃 마을에서 황소 한 마리를 사서 선물을 했다는 겁니다. 꽤 비쌌겠죠. 그런데 선물을 받은 부시맨들 반응이 열나 뜨뜻미지근했대요. 나름대로 토실토실한 황소를 골라서 선물을 했는데 부시맨들이 교수님 어디서 이렇게 삐쩍 마른 황소를 사셨어요? 우리 교수님이 바가지를 쓰셨네. 아유 저거 먹어봐야 배나 차겠어. 뭐 이러면서 비웃더라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했는데 상대가 이런 반응 보이면 우울해지잖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돼서 그 황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부시맨들이 황소를 또 너무 맛있게 먹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 황소가 토실토실했다니까요. 그래서 잘 먹는 걸 보고 리 교수가 기분이 좀 좋아지려고 하니까 또 부시맨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염장을 지르는 겁니다. 아이씨 황소가 너무 말라서 먹을 게 뼈밖에 없어요. 이러더니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또 황소를 짭짭 맛있게 먹더라는 거죠. 얼척이 없어가지고 리 교수가 오랫동안 자기를 도와준 토마조라는 부시맨한테 이 좀 뭐하는 짓이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토마조 말이 이게 교만을 막는 부시맨들의 독특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냥을 나간 누군가가 엄청 큰 짐승을 잡아와요. 그러면 쿵족은 그 짐승을 다 같이 나눠 먹는단 말이죠. 이건 뭐 매우 훌륭한 협동의 문화죠. 그런데 이때 사냥에 성공한 사냥꾼이 우쭐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야, 너희들은 오늘 나 덕분에 배불리 먹는 거야. 이런 싸가지를 보이면 공동체성이 깨지는 겁니다. 서열이 생기고 잘난 놈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라는 공포가 생기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쿵족은 사냥꾼이 큰 짐승을 잡아와도 자기 스스로
아씨 오늘 사냥 망쳤어요. 나는 사냥에 영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겸손을 떨어야 된대요. 근데 반면에 부족 사람들은 이걸 보면 신이 난 겁니다. 왜냐하면 사냥꾼이 겸손을 떨잖아요. 이건 큰 거 잡아왔다는 뜻입니다. 이걸 알아요. 이러면 좋아하는데 막상 말은 또 어떻게 하냐면 진짜 뼈다귀만 잡아왔네. 고작 이걸 잡아왔다고 우리 부른 거야? 야씨 이렇게 부실한 놈인 줄 알았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어. 오늘 그냥 물배나 채우자. 뭐 이런다는 겁니다. 물론 진심이 아니죠. 모두 이 대화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누구도 이 거짓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부시맨 토마조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많은 짐승을 잡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마치 추장이나 혹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인이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기도 하죠. 그렇게 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잘난 체하거나 교만한 사람을 우리는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걸 그냥 두면 교만이나 자만심이 언젠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가 사냥한 짐승의 고기가 형편없다고 일부러 말하는 거예요. 그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인류는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묘한 두 가지 진화적 습성, 두 가지 숙명을 갖고 있습니다. 잘난 척을 해서 사회적 관심을 얻어야 하는 숙명. 하지만 잘난 척이 과하면 집단으로부터 배척받는 숙명. 그래서 잘난 척은 정말 어려운 스킬입니다. 아주 교묘하고 아주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물론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이게 좀 관대한 기준이 적용이 되죠. 네, 잘난 척이 좀 과해도 아유 쟤는 좀 잘난 척이 꼴보기 싫네 뭐 이런 핀잔 맞는 정도죠. 그런데 정치는 다릅니다. 이 선을 잘못 지키면 정치는 망해요. 실제로 정치인의 외모와 득표율 혹은 외모와 유권자로부터 받는 신뢰관계 이런 연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다 비슷합니다. 일단 외모가 잘생겼다라는 범주에 들어가면 득표율과 유권자들로부터 받는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나은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잘생겼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톰 크루즈, 안젤리나 졸리 이 급으로 가버리면 유권자들의 호감도와 신뢰도가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프 보시죠. 이게 정치와 외모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대부분 학자들의 공통 결론으로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역유자 곡선, 인버티드 U커브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일정 수준까지는 외모가 좋아질수록 득표율이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어느 선을 넘으면 너무 뛰어난 외모는 역효과를 미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기 외모를 잘 관리하는 건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형을 해서 차은우처럼 전지현처럼 꾸미면 바보짓이 된다는 겁니다. 사회 구성원들은 그런 압도적 외모를 가진 사람을 나의 정치적 리더로 모시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중에 공개적으로 명품 자랑하는 정치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내심 명품을 좋아하는 국회의원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 대중들 앞에서 자랑하진 않아요. 명품이라는 게 사회적 관심을 얻기 위한 소비잖아요. 일반인들은 그걸 인스타에 자랑하면 뭐 와 부럽다 소리 들을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재수없다 소리도 들을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정치인은 근본적으로 통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지배 계급에 있는 사람이 성형을 해서 외모를 엄청 가꾸고 명품백 걸고 명품 구두 신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과대 포장하면 안 그래도 정치인이 내 위에 군림하는 것 같아서 두려운데 더 싫어지는 겁니다. 명품이나 성형으로 무장한 정치인은 와 부럽다라는 반응이 아니고 와 재수없다 이런 반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가 저런 사진 찍어대고 사진 마음에 안 들면 교체하고 어디 가서 모조품이니 진품이니 진짜 이 논쟁 자체가 쪽팔려 죽을 것 같은데 명품 두르고 다니는 게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겁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싫어하는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와서 내가 별거 아닌 사람인데 뭐 이러고 에코백 들고 화장 지우고 그래봐야 그 과도한 외모 집착, 과도한 명품 사랑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시죠? 김건희가 5만 구설수에 올랐던 사진입니다. 작년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 이때 마포대교에서 김건희가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논란이 엄청났죠. 오죽했으면 홍준표가 답답하시더라도 지금은 나올 때가 아니다.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네가 나댈 때가 아니야. 이런 말을 홍준표가 한 겁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이 정도면 질병의 영역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관심을 끌려는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도를 너무 넘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대냐고요. 홍준표가 답답하시더라도 지금은 나올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진단을 했잖아요. 이 말은 김건희는 나대지 못하면 답답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막 나대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나대지 말래. 오, 가슴이 답답해.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이걸 연극성 성격장애라고 부릅니다. 이 질환의 의학적 정의를 글로벌 의학지식 웹사이트인 MSD 매뉴얼에서 제가 긁어왔습니다. 마크 짐머맨 정신의학 박사의 정의입니다. 연극성 인격장애는 과하게 감정적이며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패턴의 만연함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건강 상태입니다. 연극성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관심의 중심에 서는 것을 필요로 하며 대개 부적절하게 유혹하는 도발적인 옷과 행동, 그리고 스스로를 매우 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관심의 중심에 서려고 시도합니다. 정확하게 누군가를 묘사하는 느낌이죠. 그러면 연극성 인격장애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짐머맨 박사가 말하는 증상입니다. 관심의 중심에 서 있지 않은 경우 불편함을 느낌, 부적절하게 성적으로 유혹하거나 도발적인 방식으로 타인과 교류함, 감정이 급속하게 변화하여 사람이 가벼워 보임, 자신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 끊임없이 본인의 외모를 이용함, 언사가 매우 모호하고 세부적이지 않음, 극적이고 과장돼 있으며 과대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함, 타인이나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음, 관계가 실제보다 더 깊다고 믿음. 자, 홍준표에 따르면 김건희는 나대지 못하면 답답해합니다. 관심의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불편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외모를 이용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언론사에 실린 사진도 교체하는 겁니다. 캄보디아에서 아픈 아이를 끌어안고 찍은 그 사진이요. 비공개 방문이라는데 누가 봐도 조명을 설치해서 마치 영화 포스터 같은 극적인 장면을 연출한 사진입니다. 짐머맨 박사가 말하는 극적이고 과장되어 있으며 과대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한다는 기준에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병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병의 이름은 어려운 말로 연극성 인격장애, 속된 말로는 관심병입니다. 그 나대고 싶어하는 성격과 외모 집착 때문에 김건희는 지금부터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겁니다. 아무도 그를 동정하거나 보호하지 않을 거거든요. 주류경제학은 인간이 너무 정교해서 딱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을 알아채고 선택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많은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사람은 의외로 호감, 겸손, 친밀감, 재수없음, 나대는 거 꼴보기 싫음 등등 호불호라는 감정에 매우 많이 휘둘리는 동물입니다. 김건희가 쌓아온 업보라고 하죠. 그 업보가 이제 김건희 머리 위로 쏟아질 겁니다. 이런 아둔한 관심종자가 이 나라 리더의 반려자였다는 게 슬픈 거고, 윤석열이 또 이 김건희한테 휘둘려서 나라를 개판 만들었다는 건 진짜 비극이고, 최악의 대통령, 대망의 우승자 윤석열이 통치한 지난 3년은 정말이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치욕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월요일 방송 함께 해주신 입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 모임 참석 확답해 주신 분들 부탁드립니다. 여기 제 이메일 더보기 눌러도 나옵니다. 꼭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역 이름과 카톡 아이디 혹은 전화번호 남겨주십시오. 단톡방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강원 모임 이끌겠다고 댓글로 약속하신 백인재님 메일 꼭 부탁드립니다. 강원 모임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늘 그렇듯 민중들의 축복에 충만한 한 주 맞으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